예, 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이번 주에는 좀 영상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꾸준히 올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좀 일이 너무 많아서요. 그렇다 보니까, 영상을 좀 평일날, 월요일날 말고 올리지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영상도 밀려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이번 주에는 좀 힘을 내서, 영상 제작에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커뮤니티 이야기도 이제 84화 차네요. 이제 84번째 이야기. 이번에 할 이야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저번주 월요일날 얘기했던 창의력 분석이라는 거,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4차 산업, 저번에 이제 이야기했던 걸 좀 복습을 해보면,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통신, 자, 5G로 시작될 거다. 자, 5G로 시작이 될 거다. 그 이후에 이제 융합되는 관점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5G 이 관련주들 중에서 실적 추이를 좀 지켜보고 또 실적이 돌아설 걸로 이제 확실시 되는 그런 기업들을 미리 찾아서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은 종목들을 이제 선취매를 해서 여기에서 자산을 먼저 키우고 그 자산을 이제 4차 산업 이제 융합이 입혀지는 그런 시점에 이제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뭐 이런저런 뭐 IT 기업들, 보안 기업들 이런 쪽으로 이제 자산을 분배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자산은 크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의 투자, 그런 장기 투자를 하면서 그런 계획을 이렇게 딱 세워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이제 대한민국, 한국은 이제 통신 강국이고 인터넷 강국이죠. 지금 구글이 전 세계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나라가 딱 두 개 나라가 있습니다. 구글. 힘쓰지 못하고 있는 나라. 중국과 한국. 중국에서는 이제 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고요.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한국은 네이버가 있어서 네이버가 구축하고 있는 그런 인프라가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구글이 여기를 파고들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실상적으로 이런저런 시스템을 보면 우리가 네이버를 사용하는데 익숙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선취매를 빨리 한 거죠. 네이버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움직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취를 빨리 한 건데, 구글이 만약 먼저 파고들었다 그러면 네이버 같은 기업은 이제 설 자리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이제 저도 처음에 라면을 먹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먹던 라면이 신라면이다 보니까 다른 라면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 신라면의 그 독보적인 브랜드는 아직도 깨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라면을 사먹고 뭐하고 하면 뭐 안성탕면이라든가 이런저런 라면도 많이 쓰지만, 보통 보면은 분식집 같은 데서 라면을 시켜서 먹고 하면 보통 이제 신라면을 많이 쓰죠. 그 대부분이 신라면을 쓸 거예요. 그런 이유들을 보면 그 브랜드 파워라는 거는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런 걸로 봐도 인터넷 강국이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의 위상을 좀 많이 끌어올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민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얼마나 돌아올까 생각해보면 사실 좀 암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서민들의 경제인식의 바닥이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도 외국인들이 돈을 버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자를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난하게만 살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모르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불신을 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스스로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3년 후에 얼마를 번다, 5년 후에 이 정도의 자산 성장이 가능하다 라는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데이터를 첨부해서 홍보를 나서고 있는 그런 증권사나 애널들이 없어요. 전부 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 자식들은 주식 투자도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스스로 자신들은 주식 투자는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상품만 가져다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없어요.
그렇게 책임감이 없이 내 돈도 아닌데 아무렇게나 굴려도 손해 남은 말고, 수익 보면 수수료 많이 띄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제대로 자리 잡기가 힘든 거죠. 근데 지금부터는 좀 달라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시장이 좀 투명화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배당을 기업들의 덩치에 비해서 배당을 굉장히 적게 주는 국가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북한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는 디스카운트 내서 뭐 이렇게 주가가 형성이 된다.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배당력이 낮다 보니까 해외에 오랜 투자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들을 선호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계속 이제 늘려가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기업들이 과거와는 많이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제인식은 성장을 했어요. 서민들만 멍청한 거지. 그렇다 보니까 외국계 자본들이 이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살펴봐야 되고, 우리는 이제 큰 이런 물결에 지금 올라타 있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항상 시작은 미국에서. 스타트업. 우리가 스타트업이라는 건 뭘까요? 스타트업이라는 건 무슨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군을 시작하는 거, 시작하는 사업,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보면 스타트업이랑 소기업이랑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스타트업이랑 소기업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기존에 있던 산업군이 아니고 새로운 기술, 지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지 않은 기술,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기업들을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우리는 하죠. 근데 그만큼 또 리스크도 크죠. 신산업이고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쟁자도 많이 있고요. 또 기술력 같은 부분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술 개발에 또 쏟아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없어요. 투자라는 문화가 없는 나라에서는 스타트업은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한국은 할 수 있는 게 베끼는 것밖에 없어요. 먼저 무언가를 시작을 해서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스타트업이 성공을 하려면 투자가 활발해져야 돼요. 새로운 기술에 자꾸 투자하는 사람들이 나서고 그 자금으로 무언가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돼 있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미국에서 가장 투자 유치가 잘 되는 그런 나라로 전 세계에서 모든 기술력들이 미국으로 몰리게 됩니다. 기술력이 미국으로 모인다. 그러면서 그런 스타트업들이 거기에서 성장을 하고 자리를 잡게 되면 그건 어느 국가의 소유일까요? 자, 미국이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다 주겠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진짜 제대로 된 투자자라면 나중에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한국에서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새로운 선진 기술들이 한국에서도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애플이나 뭐 이런 데도 보면 지금 뭐 스마트폰 팔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은 두 개가 있죠. 애플과 삼성. 근데 그걸 보면 시작은 미국에서 애플이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 쉽게 말하면 합법적인 한계에서 베꼈죠. 그걸 베껴서 빠르게 유통 부분을 갖추고 제품군을 생산할 수 있는 그 부품 같은 부분에 대한 이점을 가지고 빠르게 잠식에 들어가서 애플과 지금 동등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지금의 우리나라 삼성이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멍청하지 않아요. 똑똑한데 똑똑한 머리를 쓰려고 하질 않아. 왜?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암기 교육만 받습니다. 수학을 외워야 되고요. 사회 뭐 이런저런 부분들에서 모든 걸 다 암기로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포커스는 수능에 맞춰져 있고, 수능을 보는 이유는 좋은 대학에 가서 1학년 때 흥청망청 놀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붙었으니까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학 4년을 보내고 나서 취업 전선에 나오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대학을 나오고 고학력의 인재들이 수요가 많았다. 그리고 공급이 부족했다. 고학력 대졸자들. 지금 대졸자들은 나이만 많다. 필요 없다. 컴퓨터로 다 하면 돼요.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고 수학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계산기보다 빠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하려고 대졸자들을 가져다 쓰나. 그냥 오히려 더 어린 사람이 더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졸업을 하고, 남자 같은 경우는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26입니다.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대졸자 군대 다녀오면 26이죠. 근데 대학교를 나오지 않고 군대 갔다 온 22살, 아무것도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 젊은 사회 초년생 이나 아니면 4년 동안 경험을 쌓은, 사회 경험을 쌓은 26살 사회 경험자. 대졸자들은 사회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서 별 필요가 없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만약에 기업을 하고 사람을 쓴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대졸 학력란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근데 학력란 대신 있어야 될 건 사회 경험. 내가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떤 일을 얼마간 했었고, 이런 데이터는 사람을 뽑는데 굉장히 소중한 자료로 사용이 되겠죠. 전 세계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졸자는 필요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자녀들을 대학을 보내려고 가진 돈, 있는 돈, 없는 돈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죠. 쉽게 얘기를 하면 가난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과거와 지금은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때는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지금은 공급이 많으면 수요와 공급의 논리. 지금은 공급이 많은데 그 공급을 더 포화 상태로 만드는 그런 교육을 우리나라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은 미래가 불투명하다. 있는 자들은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그건 그냥 노는 거니까. 대학교 가는 거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지나? 가진 게 많은데? 아니란 말이야. 그 사람들은 그냥 노는 거야, 노는 거. 대학교 가서 노는 거야. 근데 없는 자들은 대학교는 올인이에요. 그 4년을 그냥 허비하는 거란 말이야. 헛된 돈 쓰면서.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개발을 하고 공부를 한다 그래도 스스로 무언가 남들보다 이점에 설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돼. 대학을 가려면 카이스트 가야지. 나 같으면 카이스트 못 간다 그러면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취직을 할 거면, 내가 개인 사업할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벤치마킹밖에 못하는 거다. 교육의 문제다. 이건 교육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한국은 이제 통신, 인터넷 강국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통신 인프라가 한국처럼 잘 돼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가 있어요. 지금이야 많이 쫓아왔지만 과거에 보면 휴대폰 사용률이 한국이 세계 1등이었어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인터넷이 퍼져나왔지만 가장 빠르게 보급된 게 한국입니다. PC방.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이 PC방이라는 거. 이거를 사업으로 만들어서 컴퓨터를 밖에서 빌려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을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창의력을 발휘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다. 정말 유대인들도 이게 따라오지 못할 만한 그런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의 민족성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민족성은 저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봐요. 사람들을 만나봐도 굉장히 우수한 것 같은데, 문제는 멍청해지라고 노력하는 게 한국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미래가 지금 불투명하다는 거고요. 자, 한국이 3차 산업혁명에 이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전 세계의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자, 미국에서 보급한 인터넷을 가장 빨리 받아들인 게 한국이고요. 그걸 가장 빨리 성장시킨 국가도 이제 한국이다. 그리고 애플에서 아이폰을 내놓자 이제 벤치마킹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보면 이제 한국인들의 국민성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무언가 한국인들은 꼽히면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유대감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유교 사상이 이게 좀 묻어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마케팅 같은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데서 뭘 팔고 뭐 쉽게 말해서 수박이라든가 뭐 사과 뭐 이런 거 팔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그게 더 편리해도 내가 아는 친지나 누구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농작물인 사과를 사주죠. 이기심이 굉장히 좀 팽배해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서로를 이제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인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자녀 교육하면서 점점 이기적인 교육만 시키다 보니까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우리는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항상 부모를 이제 부양을 했죠. 자녀들이. 근데 그때는 어떻게 열심히 살면 일단 먹고 사는 게 가능했잖아요. 지금은 열심히 살아도 불가능합니다. 빚 갚고 뭐하고 하면 그냥 먹고 사는 것 자체도 아이가 있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부양한다는 거는 무언가 능력이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건데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구조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 세대 차이를 사회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그 세대 차이 때문에 트러블이 많아. 과거에는 그 부모 세대와 자식들 간의 그 세대 차이가 지금처럼 격차가 크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좋은 거 주변이랑 같이 뭐 품앗이하고 주변에서 돕고 이런 것들만 배운 게 우리 아버지 세대라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교육받을 때 가난한 애들이랑 놀지 말아라. 조금 저기에서 뭐 쌈박질하고 쩔은 애들이랑 놀지 말아라. 이렇게 이럴 때 네 것만 챙겨라. 남한테 뭐 베풀고 뭐하고 하려는 거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는단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네 거 지켜. 절대 보증 같은 건 절대 서주면 안 되고 이런 거 위험한 거고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만 어려서부터 배우고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신뢰를 할 수가 있냐고. 마찬가지 그런 교육만 받고 자라다 보니까 부모도 신뢰를 하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가 앞으로 이런 아픔을 내가 겪었던 아픔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로봇을 만드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에는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욜로 시대니 뭐 젊은 인구들 보면 20대 30대 보면 요즘 50% 이상이 결혼은 필요 없다, 아이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왜냐면은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드니까. 그리고 내 걸 남한테 나누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제 아버지를 많이 봤잖아요. 아버지를 많이 보면 뒤지게 그냥 밖에 나가서 일만 하고 집에다 갖다만 주고 평생 그렇게 일만 하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나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남자들은 그런 거고 여자들은 남자들 뒷바라지 한다고 평생 집안일만 하다가 남자 뒷바라지만 하다가 그렇게 늙어가는 거지. 나 스스로의 삶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자라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근데 지금은 이게 많이 바뀌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사회 구조적인 부분에 입힐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산으로 이렇게 갔는데 조금 너무 멀리 가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한 가지에 집중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저는 잘 못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에 빠르게 적응을 한다 한국인들은. 그리고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무언가 시작을 하면 가장 빨리 성공을 하거나 가장 빨리 망한다. 그러면 가장 빨리 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 또 일어서면 되잖아. 빨리 망했으니까. 이게 망하는 게 천천히 망하는 게 가장 괴롭고
힘들고 리스크가 큰 거다.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2억을 딱 있는데 2억을 딱 털어먹는데 한 달 만에 망해버리잖아요. 그럼 오히려 나서 그 2억을 10년 동안 망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망하려면 빨리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 무언가를 구축을 해서 다시 진행을 하고 뭐 재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기간을 빨리 망해서. 근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망해버리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세상에 망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을 망한다 그래도 2억을 쪼개서 200만원 망해보고 그리고 나서 400만원 망해보고 그리고 한 1000만원 성공해보고 이러면 결국은 성공의 과실이 더 크겠죠. 이런 게 비중관리고 분할매수 분할매도 이런 관점인 거고요. 그런 모든 거는 이렇게 비중을 관리하고 내가 가진 걸 분할을 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는 투자만이 아니고 인생 전체에 어떻게 보면 포함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걸 얻어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한국에 이제 통신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데 글로벌 우위를 점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다음 제조업부터 빠르게 통신 인프라만 일단 빠르게 갖춰져 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중국은 땅덩이가 커. 근데 우리나라 땅덩이가 작잖아. 근데 세계에서 좀 통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 그럼 이 작은 땅덩이에 그런 이런저런 시도를 해봐서 성공적인 모델만 가지고 해외에다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통신 장비 업체들이 한 5년에서 10년간은 어마어마한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권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중국이나 아시아권으로 넘어와서 이제 동남아,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되겠죠. 그럼 최소 20에서 30년은 먹고 살 일이 만들어져 있죠. 통신 장비 업체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건설업체들이나 뭐 이런 것처럼 통신 장비 업체들이 그런 노동으로 할 수 있는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대체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대체를 하고 이제 건설 쪽은 이제 무너지겠죠. 왜? 건설 쪽은 왜 무너질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4차 산업 생각해 보면 집은 지금 보면은 짓기 시작하면 50%가 거품이에요. 이상 거품. 거기다가 무슨 뭐 가격이 무슨 오르고 뭐하고 뭐 지리적인 이쪽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이제 그게 거품이 계속 끼죠. 그러면 실제 가치로 따지면 한 30%밖에 안 된다 치자고. 그럼 10억짜리가 실제로 3억 가치밖에 안 돼. 가치가 고평가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지리적 이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강남에다 장사를 하고 뭐하고 하면 왔다 갔다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땅값이 비싸고 권리금이 비싸고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죠. 지금 온라인 4차 산업 이런 게 입혀지면서 그런 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고 전 세계 전체로 봐서 부동산 투자는 가장 싼 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왜? 인프라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건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까지 전달이 되고 뭐하고 하는데 이게 오래 걸리나? 그냥 몇 분이면 된단 말이에요. 통신 장비 같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5G고 이제 이게 앞으로 더 나아가겠죠. 그러면서 이런 게 속도가 빨라지고 뭐하고 하면 전 세계에 이제 관세라든가 세금의 장벽만 있을 뿐이지 전 세계가 함께 경쟁해야 되는 체제로 바뀌는 거예요. 4차 산업이 되면. 그러면 아프리카 같은 데가 가장 유리한 거예요. 땅이 가장 싸잖아. 그런 데다가 막 해야지 뭐. 이렇게 시설물 짓고 뭐하고 하는 거는 그런 데다 한 다음에 인터넷으로 찍어서 파는 거야. 가장 비싼 데가 가장 붕괴가 크게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3차 산업시대처럼 지금처럼 이제 오프라인에 무언가 세워져 있는 것들은 감가상각에 들어가는 것들은 투자 가치가 점점점 떨어져서 나중에는 그쪽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쫄딱 망할 거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튜브에서도 지금 보면 뭐 3D 프린팅 건축물 무슨 뭐 그런 거 찾아보세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보면 막 조립해서 집 짓고 뭐하고 하는데 안전성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죠. 그 3년에서 5년이면 모든 게 다 검증이 되고 다 바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뭐 건축비를 뭐 70% 80% 절감할 수 있다 그래요. 3D 프린팅이라 그래갖고 기계로 시멘트 짜갖고 그냥 집 지어버립니다. 그냥 사람 하나도 없이. 그러면 밖에 외관이나 이런 거 그 이쁘게 하는 거 그런 인테리어 업종 말고는 이제 뭐 건물 올리고 뭐하고 하는 데들은
그런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제 경쟁이 되질 않는 거죠. 인건비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건축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처럼 이게 뭐 지리적 이점으로 사용해서 올랐다가 내렸다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이제 올라오지 않아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건물이나 이런 건 떨어지면 저는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게 훨씬 싸요. 예를 들어 지금 100억짜리 건물이 20억 30억이 됐어요. 근데 지금 새로 건물을 지으면 3억이면 지어. 그럼 누가 그 30억짜리 건물을 사겠어요? 3억에 짓고 말지. 그리고 서울에다가 건물을 갖고 있는 거랑 전라도에다 건물을 갖고 있는 거랑 차이가 없어. 왜? 인터넷으로 팔면 되니까. 판매망이 우리나라에다 파는 거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내수로 파는 것도 인터넷으로 파는 게 훨씬 싸게 소비자한테 전달할 수가 있어. 오프라인에서 팔게 되면 또 그거 파는 사람이 필요하지. 유통구조가 필요하지. 예를 들어서 전라도 같은 데서 예를 들어 대부분의 뭐 음식료라든가 이런 것들 전라도에서 생산을 한다고 치자고요. 전라도에 건물이 있고 세팅장이 있어. 그럼 전라도에서 생산을 해서 거기서 세팅을 해서 바로 그냥 쏴버리는 거야. 자율주행차가 되면 이제 운송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운송비가 과거랑 달라요.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돈이 많이 들었잖아. 그럼 전라도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사람이 안 들어가. 그러면은 차 한 대만 있으면 감가상각만 빼면 그냥 자동으로 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리모컨 하나만 누르면 간다고. 그럼 운송비가 많이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생산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점이 있겠죠. 앞으로는 모든 유통은 다 이렇게 변한다는 거. 유통업들은 다 죽어요. 이런 부분을 캐치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 영상 중에 2020년 강남 집값 반토막 된다.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댓글 보면 별로무 소리 다 해나는데 2020년부터 이제 자율주행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2035년 까지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4차 산업으로 이제 세상이 변화되는 시점에 강남이란 브랜드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강남이란 브랜드는 의미가 없어져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 농업이 활성화되고 뭐하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라도 땅들은 이제 개발호재에 많이 묶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지라든가 이런 게 과거처럼 필요가 없어져요. 건물에서 농사를 짓고, 요즘도 보면 TV에서만 봐도 옥상에서 다 농사 짓고 뭐하고 하죠. 뭐 체험, 아이들한테 뭐 체험을 시켜주기 위함이라든지, 또 그래갖고 요즘은 조합식으로 묶어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분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농작물을 내가 받아서 먹고 자급자족. 이런 컨텐츠들이 자꾸 등장을 하면서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앞으로 남의 거를 사서 먹지 않아요. 내가 직접 농사 지어서 내가 먹는 거지. 지분 투자해서 거기서 나온 농작물을 내가 그냥 받아서 먹는 거야. 그렇게 하면 훨씬 쌀 거 아니에요.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유통마진이 중간에 껴야 되고, 이 사람 이문이 들어가야 되고, 처음에 생산자 이문이 들어가야 되고, 유통업자 이문이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와서 뭐 이마트나 이런 데로 납품이 들어가면 그 이마트에 이문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다가 내가 사서 먹잖아요. 근데 내가 또 김치를 담가서 또 김치를 팔아. 그럼 또 그 사람의 이문이 들어가야 돼. 이문이 이렇게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배제가 되는 거죠. 한 군데에서 이제 모든 게 이제 융합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시작하고 있고, 가장 빠르게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이 아마존이다. 이런 걸 먼저 보여주고 있잖아, 아마존에서. 이런 벤치마킹을 가장 빨리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내수는 나중에 이제 쥐었다 폈다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는 지금 아마존 같은 기업이 없습니다. 이제 중국에는 뭐 알리바바가 있겠고, 이제 국가별로 있다 그러면 한국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로 자금 여력만 있는 사람이면 이런 유통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지금 시작하면 굉장한 나중에 파워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한국의 통신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데 이거 얘기했던 거구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통신 인프라를 이축을 해서 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수급이 되고 그런 부분이 빠르게 우리가 노하우를 축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시장성을 가질 수가 있다. 국가에서의 이제 지원 정도가 중요한데, 이제 문재인 정부를 이거는 믿어봐야 되는 거고요. 자, 노동자가 대우받을 것이고 전문직은 이제 몰락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신 인프라가 이제 국가에 입혀지려면, 이건 이제 과거 3차 산업시대에 필요했던 노동자 수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3차 산업시대에 도로를 깔았죠. 그리고 건물들을 짓기 시작하고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데 필요했던 그 노동자들, 지금은 왜 그러냐면 노동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공급이 없다는 소리예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먹고 살기 힘든데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웃긴 거죠.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노가다 인부들 서울 같은 경우 12만원 13만원 줍니다. 그냥 현장 인력 나가면 10만원 11만원 10만원에서 13만원 줄 거예요. 근데 사람 좀 좋은 사람들이면 좋은 사장님들 보통 13만원 줘요. 그리고 이제 보면 기술자들, 노가다 기술자들, 노가다 기술자들이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받습니다. 일단 노가다 기술자들이 일당을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받아요. 근데 이 기술자들이 새로 키워지지가 않고 있어요. 이 기술자들은 전부 40, 50대. 자, 지금 20대가 이런 시장에 진입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떵떵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사장들? 그냥 웃어넘겨요. 20일만 일해도 1000만원이죠. 자, 이 사람들 쓰는 사장들이 굽신굽신해요. 기술자들한테 굽신굽신하면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정하면서 500만원 1000만원 벌어요. 근데 이 사장들은 공급포화야. 사장은 겁나 많아. 일다는 사람들은 겁나 많다고. 노동자만 없어. 노동자만. 사장들은 이제 나중에 500만원 벌게 되고요. 이제 노동자들은, 사장은 500만원. 이제 뭐 유통하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직이나 이런 쪽에 있는 벌게 되고, 경쟁 심화로 5명 중에 4명은 망한다. 자, 노가다 노동자들 월 2,000 벌고 이제 수요 감소란다. 공급 부족으로 사장 골라가며 대우받고 일한다. 이게 과거 이야기 같죠. 이건 과거 이야기가 이건 지금 미래 이야기 같죠. 지금 그래요. 지금 제가 이 영상 처음 할 때 노가다 뭐하고 하면서 그런 영상도 올린 적이 있고 한데, 제가 나무 사업 할 때도요, 반장님이나 한번 모실라 그러면 내가 뒤지게라고 유통해갖고 예를 들어 20억 납품해봐야 나한테 떨어지는 거 1억 돼요. 1년 1억 되는데 20억 납품하면 한 30% 떨어지면 한 3억에서 5억 되겠네. 그러니까 3억 5억 되는데, 반장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노동자만 좀 데리고 있고 내가 좀 여기저기서 좀 이름 좀 알리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주판 튕기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1년에 뭐 10억도 넘게 벌어요. 그냥 세금 한 푼 안 내고. 예를 들어서 세금 써야 돼서 뭐라 그래야 돼? 뭐 달라 그러잖아. 뭐 민증 주고 뭐하고 해갖고 뭐 쓴다 그러면 거기 일 안 간다 그래. 귀찮게 뭐 그런 거 하려 그래. 네가 알아서 맞춰 그런다고. 사장들은 그거 안 내면 내가 세금 폭탄 맞으니까 그거 다 맞춰갖고 넣어야 되는데, 인건비 맞추는 것도 안 도와줘요. 쉽게 안 도와준다고. 왜? 일은 바빠 죽겠는데 하루에 인부 뭐 해갖고 20명 막 50명씩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명 뭐 20명씩 돼야 되는데, 노동자들이 족같으면 그냥 산 놓고 가버려요. 일하다 가버린다고. 니 아니면 일할 데 없냐? 뭐 이런 식이라고. 그리고 지금 봐보세요. 이미 시작되고 있죠. 자영업자들. 뭐라 그래야 돼? 지금 편의점 사장들의 그때 뉴스 보니까 50% 이상이라 그런 것 같은데? 이상이 사장님 50% 이상이 최저시급 못 받는다. 못 번다. 자, 편의점 할 때 5천만원에서 1억은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서울에 살라 그러면 한 1억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 달에 150 벌어요. 치킨집들도 마찬가지죠. 다 망하는 거죠, 뭐. 그쵸? 그럼 인력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알바생들은 쉽게 말하면 편의점에서 일하는 거는 무슨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노동자들도, 이런 노동자들은 답이 없어. 무언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는 어떤 노동자가 대우를 받을까? 자, 통신 관련. 이쪽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제 대우를 받는다는 거지. 지금은 이제 전기기술자들 보면은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인력이 좀 인건비를 조금 받아요.
왜 하는 일도 뭐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고, 또 이게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공급량이 많아. 그렇게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제 보면 4차 산업시대에 이제 통신 부분 쪽에서 뭔가 특출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은 정말 대우받으면서 사장보다 더 나은 삶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전문직, 우리가 지금까지 딱 좋은 직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보자고요. 뭐 검사, 변호사, 의사, 뭐 이런 것들, 교사, 이제 다 바뀐다는 거죠.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뭐가면 다 없어져, 다 사라질 직업들이에요. 이쪽으로 해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암울해지는 거죠. 전문직들은 이제 점점 이제 위상을 잃어간다는 거지. 그리고 암기를 중요시하는 직종인 변호사. 변호사가 잘하는 게 뭐예요? 이제 판례 뒤져서 내가 법체 외워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한 다음에 그걸 외우는 거잖아요, 그냥. 변호사 되려면 뭐 해야 돼? 사법고시 패스해야 되잖아. 사법고시 패스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책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암기하면, 이거 책 외우는데 기계보다 사람이 더 빨리 외우겠냐고. 기계는 그냥 입력하면 그 순간 끝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 앞으로는 무언가 특출난 무언가 여기에서도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게 변화를 한다 그러면 무언가 또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그대로의 변호사, 의사, 교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의사인데 돈이 있어, 병원을 한다, 그럼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지지. 이제 의사를 안 써도 돼. 돈 많이 줘야 되잖아, 의사 쓰려면. 근데 이제 한번 투자를 해놓으면, 시설 투자 딱 해놓으면 수술 알아서 기계가 다 하고 환자만 접수받아서 환자가 알아서 이렇게 그런 시스템만 갖춰놓으면 돼. 야, 그럼 병원은 할만한 거지 이제. 의사는 필요 없고 병원은 할만한 거지. 이렇게 지금 대우를 받고 있는 이제 직종들은 큰 타격을 받을 거라는 거죠. 왜? 전문직들은 전부 암기직들이에요. 암기직들. 무언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무언가를 이제 실행에 옮기고 하는 부분인데, 기계의 대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모두 다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암기력이 좋아도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기계보다 정교하고 정확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불안하겠죠. 기계에다가 야, 내 몸 열고 뭐가 한다는데 기계에다 맡긴다니까 되게 불안하잖아요. 근데 얼마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보다는 기계를 믿을 수밖에 없죠. 저 같으면은 무조건 기계에다 수술 받아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부분은 특히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 노동계층과 자본층으로 사회구조가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열심히 하면, 지금은 이제 세상이 열심히 일해도 가질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지금은. 근데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을 열심히 하면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뭐 평생 일해가지고 집도 못 사잖아요. 지금 젊은 층들 보면. 당연한 거지. 이제 뭐 투기 세력들이 집값을 이렇게 끌어올려놨으니 일반 서민들은 살 수가 있는 그 규모가 아닌 거예요, 자산 규모가. 그러니까 손도 못 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버블이 이만큼 껴있으면 빠져야지. 그리고 나서 이 건축비도 많이 낮아지고, 이제 집 같은 것도 지금 공급 강이죠. 우리나라에 빈집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 시골 가서 사는 거를 왜 싫어하겠어, 사람들이? 거기서 뭐 먹고 살지 걱정이 되니까. 근데 이제 서울이 먹고 살 게 없어져. 그럼 이제 서울은 끝난 거야. 강남, 강북. 이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 이제 길게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노동계층과 자본층으로 사회구조가 이제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간은 이제 의식주를 위해 일을 하고, 지금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일을 안 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조금 한 20년, 30년 지나면 제 생각에는 뭐 노후 준비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걸 모르니까 지금 불확실하니까 지금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건데, 이제 한 20, 30년 지나면 의식주는 이제 누구나 노력 없이도 가능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비용이 많이 싸지고, 이게 사업적으로 이점이 없으면 국가에서 다 맡아서 하겠죠. 국민들이 먹을 식량,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설비해갖고 예를 들어서 전라도 땅덩어리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전라도 중에 한 군데, 뭐 고창이면 고창, 요만큼만 해갖고 해놓으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다. 그럼 국가에서 그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데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입는데 이 정도 돈이면 된다. 그럼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조금 걷어서 전 국민 그냥 입히고, 그리고 집 하면은 지금 집이 공급 과잉이야. 이거 리모델링 뭐 조금 해갖고 다 나눠줘버려 그냥. 전 국민이 집은 다 가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의식주라는 거는 앞으로는 노력 없이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매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컨텐츠를 이제 소비를 하고 경험을 소비하는, 이제 소비 패턴이 변화할 거라는 거예요. 뭐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애들이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이 게임에는 이제 스포츠도 있을 거고, 큰 분류로 나누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컨텐츠,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하는, 소비가 그렇게 지금처럼 먹고 자고 뭐 싸고 뭐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위주로의 소비가 아니라 컨텐츠 위주의 소비가 오히려 규모가 더 커질 거다. 그 부분에 이제 집중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내 평생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고, 먹는 거는 이제 스마트 농업화 되면 이제 물가는 오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스마트 농업화 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보면은 가뭄이 들면 무슨 뭐 농사가 뭐 망해가지고 물가가 크게 오르고, 뭐 풍년이 되면은 뭐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또 폭락해가 무슨 뭐 농산물 값이 폭락해갖고 농가들 다 죽어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국가에서 딱 체계에 갖춰서 그 뭐 20% 정도만 더 생산하면 되죠. 국민들이 먹을 거 한 20% 정도만 더 생산하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산업군으로 이제 속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스마트 농업, 이 부분이 좀 저는 먹는 거 이런 거는 많이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계화가 가속화되게 되면 인건비의 절감으로 시간이 갈수록 소비 부담이 들어진다는 거지. 지금 이제 소비 부담이 이제 물가 올라가고 하면 소비하는데 부담이 되니까 이제 살기가 힘든 건데, 이제 스마트 농업화되고 이 4차 산업에 다 입혀지는 그 시기쯤에는 이제 먹는 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입는 것도 마찬가지지. 이제 대량으로 공장에서 찍어내는 옷들은 이제 그냥 보급품이야. 의미가 없어. 우리 요즘 뭐 어디서 옷 사 입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유행이 그랬단 말이야. 놀스페이스 예를 들어 잠바야. 잠바 파카 하나 딱 입고 나면 학교에 다 똑같은 옷 입고 댕겨요. 그리고 뭐 잔스포츠 이스트백이라고 그래갖고 가방 딱 메고 가면 학교에 전교생이 다 똑같은 가방 들어. 이 유행이 똑같은 거를 같이 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개성을 드러내는 거를 사람들이 더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정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로만 이제 문화가 되고, 이제 뭐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 이런 것들은 거의 보급품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희소성을 살린 고급품, 그리고 보급품, 이렇게 시장에 나뉠 건데, 보급품은 그렇게 크게 뭐 공급 과잉이라 공급 과잉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거기 때문에 기업들만 망하지 이걸 사서 입는 사람들은 부담이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주거지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집 같은 거 뭐 3D 프린팅, 로봇 뭐 이런 거 활용해서 인건비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건축비가 오픈된다면 지금 가격보다 뭐 이제 10분의 1, 건축비가 지금 2억 들어가면 앞으로는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이면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지금 인프라가 갖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시도가 되고 있고 많이 바뀌고 있죠. 그런 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집값이 지금처럼 비쌀 이유가 없다는 거고요. 자, 유통업은 이제 몰락과 독점으로 남기게 될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아까 지금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오프라인에서의 이제 유통 소비가 지금 화랑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땅, 건물 같은 게 가치가 상승했는데 지금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이제 뭐 건물이나 이런데 임대료 같은 경우는요 내려가진 않아요. 내려가진 않는데 가서 뭔가 하면 다 망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다 알고 있어요. 부동산 업자도 알고 있고 누구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내려가지 않는 거야. 이게 왜 안 내려가는 이유가 뭘까? 서로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려가지 않아도 지금 나가니까. 왜? 뭐 이제 자영업자들이 계속 몰려들고 뭐하고 하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다 망해서 이제 다 떠나가고 자영업을 새로 하려는 사람이 없고 하게 된 빈 건물도 늘어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매 물건은 우르르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 왜? 빚으로 했으니까. 그럼 경매 물건도 우르르 쏟아지면 그때부터 이제 폭락이 시작되는 거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초토화 될 거예요. 초토화 진짜. 부자들이 바뀌는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과거의 부자와 지금 이제 신규 부자들이 바뀌는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마케팅이 중심이 되는 광고 사업, 그리고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을 잠식해 갈 거고, 지금 이미 잠식했죠.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도 볼 수 있어요. LF 같은 기업. LF가 바닥에서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까요? 이제 LG 패션이죠, LG 패션.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2% 먹고 빠져서 내려오지 않아서 포기했어, 이제. 이 종목은 내게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까는 거지. 딱 얘기하면, 왜 이거는 올라가서 내려오진 않을까? 현대백화점에서 철수해서, 뭐 딴 게 아니에요. 철수해서. 계속 적자 보고 있었는데, 현대백화점은 다 뺐어요. 그냥 브랜드를 다 빼서, 없앨 거 없애고, 온라인으로 팔아. 20%? 30% 싸게 팔아. 온라인으로 20% 30% 싸게 파니까 매출이 확 좋아지네. 왜? 인건비가 안 들어가. 필요 없어. 인기 없는 브랜드들 다 버려버려. 그리고 있는 것들만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수익 구조가 확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런 게 지금 하나 둘씩 먼저 빠른 데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고, 나중엔 다 이렇게 바뀐다니까. 그러면 지금 오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이제 유통업계들은 이제 무너지는 시기가 올 거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신세계, 현대백화점. 원래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던 굉장한 저평가 관련주였는데, 지금 아마존이 바뀌는 거 보고 생각을 바꿨어요. 야, 생각보다 무너지는 시기가 빠를 수 있겠다. 이런 유통업체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 뭐 이마트에서도 택배로 다 보내준다면서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다 보내준다 그러더라고. 내가 들은 걸로는. 그러면은 가서 쇼핑을 할 필요성이 점점 없어지고, 그런 편리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지면 문화가 그쪽으로 바뀌어간다고. 가서 보고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는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럼 유통업은 이제 전부 몰락을 할 거고, 이제 독점하는 기업들은 온라인 사업부를 튼튼하게 하면서 그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기업들, 아마존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독과점을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옷 찍어내는 데는 많아. 옷 찍어내는 데는 많은데, 그 옷을 유통을 하는 내가 받아주는, 아마존 같은 데서 받아줘야지만 옷이 팔리는 거야, 이제 나중에는. 그런 시장이 이제 생겨나고 있다. 이제 오프라인의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리스크가 될 거라는 거죠, 앞으로는. 그리고 온라인 사업의 다양성이 지금보다 이제 확대되고 부각될 거다. 아마존의 성장을 보면 거대 자본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유통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세상의 모든 걸 팝니다. 없는 게 없다는 소리죠. 그렇게 이제 여태까지는 유통이 이제 섹터별로 이렇게 구분돼서 나눠졌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시장에서는 그걸 구분해서 나눌 필요가 없어요. 온라인으로 집도 팔 수 있고, 온라인으로 집을 팔기 시작하고 그 정보라는 게 그 오픈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전국에 있는 부동산은 다 망하는 거야. 오프라인에 있는 부동산은 다 망하는 거라고. 이제 전국에 있는 땅값은 이제 타자 몇 번 치면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전라도 땅값이 얼마고, 평균 얼마고, 어디 지역 얼마고, 이걸 다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를 세세하게 갖춰놓고, 그런 빅데이터 활용하는 등장과 동시에 급속도로 몰락할 거다. 뭐가 몰락할 거다? 오프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은 그렇게 몰락할 거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세상에 모든 걸 유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아마존이고, 이 잠식해가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찍어 누르고 있어요. 니들이 못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같은 유통업체인데 얘네들이 못하는 걸 난 해. 얘네들이 하면 나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걸 나는 해. 왜? 나는 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치킨 게임에 들어가는 거죠. 유통업계끼리 이제 치킨 게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 망하면 아마존은 이제 뭐 독점 기업이 되겠죠. 전 세계에서 아마존만 만약에 살아남는다 그러면 끔찍하겠죠. 전 세계에 있는 돈이 이쪽으로 다 몰리게 되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고, 통신 인프라를 이제 구축을 해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보면, 경쟁사가 내놓지 못하는 서비스, 그리고 그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존은. 근데 이런 패턴을 분석하는 기업들도 많이 나오겠죠. 패턴을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파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이런 기업들이. 근데 그걸 어떻게 유통을 하고 확대할 수 있을지, 이런 시장들이 개발이 되면 개발이 될수록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은 전부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
자, 해외 직구로 지금 전 세계 제품의 가격을 비교 분석할 수 있고요.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유통되는 모든 물품들의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가 있다. 요즘은 백화점에 아이쇼핑하러 간다 그래요. 아이쇼핑하러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상품을 보고 인터넷으로 찾아서 30%에서 50% 싸게 산다. 백화점에서 상품을 보고 입어보고 막 다 해요. 그러면서 다 한 다음에 이제 가서 인터넷으로 30% 50% 싸게 사는 거야. 근데 백화점에서는 30% 50% 이렇게 싸게 팔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 대부분은 그냥 모르는 사람이나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이제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 다 망하겠죠. 이게 망하는 속도가 엄청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조선소 망하는 속도처럼 뭐 대우조선해양 이런 회사들 무너지는 것처럼 유통업계들이 진짜 웬만한 데는 다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해요. 자, 유통사업은 이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한테 이거 생산해온 거를 가져다가 팔아서 돈이 남기는 게 이제 유통사업인데, 그런 유통사업의 구조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전방위 산업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갈지, 그런 부분은 우리는 창의력을 발휘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누가 얼마만큼의 유통비를 어떻게 절감을 하고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핵심이라는 거죠. 운송업도 이제 독과점 체제로 규모의 경제 원리에 따라 움직일 확률이 크다. 자, 2025년에서 2030년 이때부터 이제 사물인터넷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전 세계의 이제 자율주행차가 이제 풀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 이제 운송기업들은 당연히 호재를 맞이하게 되겠죠. 이제 운송기업들은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인건비가 안 들어가면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굉장히 당분간이고, 이제 운송비가 굉장히 싸질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점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운송기업들이 전부 다 망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운송사업을 나중에는 다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를 지금처럼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운송사업에 쓰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빌려주는 사업에 쓰고, 완성차 업체들이 서비스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차를 찍어서 파는 게 아니고, 차를 만들어서 직접 이제 운송이나 뭐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이제 뭐 네트워크적인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우버라는 기업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뭐 택시 회사 우버라는 기업이 있죠. 우버야? 아, 우버가 아닌 것 같은데? 우버라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못 들어왔는데 전 세계 지금 소비자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국가랑 붙어서 싸우면서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죠. 우버라는 기업이니까 뭐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택시가 있으면 지금은 택시 남발을 가진 사람들만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확대를 한 거지.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버는.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사업체를 운영을 하는 게 이제 우버라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라는 게 어마어마한 가치다라고 해서 지금 기업이 재조명을 좀 많이 받고 있죠. 이게 급하게 이렇게 성장한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처럼의 그런 인프라를 갖추려는 노력들을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완성차 업체보다 이런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더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기업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차를 직접 만들어서 직접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가지 효율성을 갖출 수가 있겠죠. 보급도 굉장히 빨리 할 수가 있고,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 우리는 이제 자율주행 화물차를 판매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율로 이제 가는 화물차를 누구한테 팔아. 그렇게 해서 그 차를 거기에서
그 차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직접 아무래도 이런 사업은 뛰어들 일이 많고 처음에는 좀 돈을 좀 빼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또 팔다가 나중에는 그 사업에 진출하면 나는 딴 데다 차도 팔아먹고 나도 이 사업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업이 확대가 되면 이제 파는 대수를 좀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춰 가겠죠. 그러면 자동차 완성차 업체는 이제 부품들은 이제 받아서 사용을 하고 또 사람들이 필요할 때 차 보내주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노후가 되면 자동차가 이제 노후화가 되면 그 이제 대체 수요로 필요한 만큼의 자동차만 생산을 하고 더 이상의 이제 자동차를 생산을 하지 않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차를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직접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보급을 하는데 니들이 살라면 살아. 근데 아니면 난 내가 가진 그 차 가지고 그러니까 재고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리스크가 굉장히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재고가 없다는 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재고가 남아. 그럼 이런 사업을 시작해버리면서 그걸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럼 완성차 업체들은 그런 쪽으로 좀 이제 개발을 많이 한다 그러면 전 세계가 아마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를 만들어서 보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카카오 택시 같은 서비스로 소비자를 확보를 한 다음에 버튼만 눌러서 차량만 보내면 거기서 이제 뭐 시간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책정이 되겠죠, 요금이. 그러면 이제 차를 타고 뭐 이동을 하고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제 뭐 가격이 달라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제 운송업체들도 완성차 업체에서 이제 독과점 체제로 운영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운송업도 그렇게 이제 향후에는 바뀌어 갈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 가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살아남는 기업들, 그냥 자동차 완성차 해봐야 우리나라 몇 개나 돼요. 그냥 다 투자하고 그 중에 그런 인프라 가지고 살아남고 돈 많이 벌 기업들로 나머지 기업들 버리고 그 기업으로 이제 자본을 이제 몰아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 되겠죠. 대기업들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을 인수를 합병을 하고 이 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생각을 조금 해보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이런 방면 저런 방면을 막 하게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틀리는 부분이 있고 너무 빠르게 간 부분이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부분이 있고, 이런 건 어떻게 맞춰간다? 투자를 하면서 스토리의 속도를 이해하면 된다. 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앞으로 경제가 또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더 세분화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이라는 큰 모멘텀을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다음에 20년 후에 올지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아직은 4차 산업 이 큰 틀에서의 어떤 모멘텀도 지금 현실화된 게 없어요. 이런 부분이 현실화가 되면서 이제 기업들이 벌어들일 돈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건 다들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은 창의력을 발휘해서 분석해야 한다. 왜? 이건 미래의 일이니까. 데이터로 남아있는 것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라는 거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 확실한 데이터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어요. 추천 마크 클릭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도 부탁 좀 드릴게요. 오늘도 월요일이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산으로도 자꾸 너무 많이 가고,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막 주저리 떠들다 보니까 제대로 정리도 안 되고 조금 허황된 이야기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자꾸 무언가 경험을 해보고 지식을 새로 얻고 하면서 이런 부분이 믹스가 되고 하다 보면 굉장히 근사치로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뽑아내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나중에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생각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있네.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이제 기업의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과 대입해서 본다 그러면 좋은 기업을 굉장히 저렴하고 싼 가격에 우리는 포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래도록 그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성장하는 동안 내 인생을 입혀서 투자를 하는 게 바른 투자다. 우리는 그런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내일도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뭐 다음 이야기, 내일 할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이고,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왜 뉴스에 사서 망하고 항상 개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이유들을 좀 위주로 한번 다뤄볼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